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 제작한 김도현 감독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서부터는 이제 낮 시간에 이 특별 그 강연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하면서 사전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자료들과 더불어서 또 리서치한 그런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이 시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 강연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뭐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기울어진 대중문화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서 그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 대중문화가 특히 영화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방송이라든가 뉴스 또는 뭐 여러 가지 영화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저랑 좀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는 좀 시간을 좀 갖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리버티 이 영상 아카데미의 스튜디오에 좀 이렇게 아직 부족한 건 좀 많지만 그래도 좀 대담이라든가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콘텐츠, 좋은 강연들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밤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요즘 건국전쟁 투를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편안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이런 뭐 이번 건국전쟁 투에서 같이 인터뷰하셨던 그런 지식인들 또 석각들 교수님들 작가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함께 좀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어떤 뭐 처음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조금 실수 있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뭐 생방송에 참여해서 같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들이 또뭐 즉석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받고 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또 어차피 아카이빙이 돼서 이렇게 기록 영상으로 남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건국전쟁이 본격적인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되는 모든 것들은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작업들이고요. 영화 홍보가 사실 이런 극영화나 상업영화와는 좀 달리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그 의미를 좀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현대사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층들한테. 그래서 특히 이제 전교조가 이 학교를 장악한 이후부터는 한국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편향된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 근대화 산업화의 업적들을 전혀 언급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우리 저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 사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 근대화 산업화 이 번영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상징적인 개념이 한강의 기적이거든요. 한강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7, 80년대를 극복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번영을 이룩하는데 사실 건국의 토대를 낚았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그 시기에 함께 정말 땀 흘려 노력했던 건국 1세대들, 건국 2세대들, 뭐 이런 세대들이 분명히 근대화 산업화에 복무했던 그런 그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들의 공을 전혀 제대로 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진실을 가리는 거고요. 또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유는 이 단절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역사들을 어떻게 보면 명맥을 이어가는 작업들이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어떤 좀 시대적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국전쟁 1편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70여 년 동안의 비난과 왜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이번에 건국전쟁 2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에요. 그동안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책들이 사실은 저같이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40년, 5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굉장히 중요한 좌편향된 담론입니다. 역사관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건국전쟁 2에서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역사들이 있었나 대한민국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그 대한민국 초창기에 건국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그 말 그대로 지금 온갖 그 작태들을 벌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록 필름을 통해서 누군가의 제3자적인 또 타인의 어떤 그런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강조하지만 사진과 객관적인 사진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록 필름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갖고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하지만 객관적 자료들은요. 그거는 사실은 그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6년 6월 25일 한국전쟁 전까지의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등한시했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강연 시간에는 오늘날의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왜 이렇게 편향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대중문화 기울어진 운동장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신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M님, 그 다음에 하준성님, 네, 그리고 꽃님, 멀리 이탈리아의 아나님도 같이 계시고 하리보님도 계시고요. 예, YHGIL님, 예, 감독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쨌든 힘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차임스 본드님도 계시네요. K님도 계시고 주변에 이런 시간들이 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가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올바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편향되어 있는 좌편향된 이 대중문화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콘텐츠 널리 좀 공유해 주시고 뭐 실시간 댓글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라이브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문화 기울어진 운동장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일단 그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이게 편향돼 있다라는 게 최근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영화가 좀 이렇게 좀 실속을 차리고 뭐 제작비를 쉽게 얻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흥행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해 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로 투자를 좀 원활하게 받는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망하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거, 손익분기점을 좀 안정적으로 넘기는 거.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건인데 재난사고죠. 이 사건은 이미 재난사건을 넘어서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 돼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특정한 정치적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삶을 마감했고 또 그런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국민의 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뭐 수십억을 갖다 쏟아부어갖고 오랜 시간 동안 세월호 조사를 했지만 나온 게 있나요? 특히 이것으로 인해 갖고 박근혜 정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하야까지 하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유리한 어떤 그런 정치적 이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영화 현장에서 굉장히 그것을 방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영화들이, 이 세월호 영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좀 과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월호 이슈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삶을 마감했다, 이것에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공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갖고 국가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교육적인 어떤 거짓 이데올로기가 퍼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세월호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선학교에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학부모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안 거는지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의식을 가져요. 2024년도 건국전쟁이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고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아, 이 영화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동안 70여 년 동안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올바로 바로잡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소재다, 역사적 콘텐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의 건국전쟁을 상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교육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거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이게 정치 영화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월호 영화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세월호 영화가 인권 영화입니까?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적 차원의 영화입니까? 아니에요. 세월호 영화도 정치 영화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정치적 정당과 정치적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영화예요. 그런데 건국전쟁은 왜 안 되고 이런 영화는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정치적 영화가 아닙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어떻게 정치인의 영화지? 문재인 대통령의 삶을 다룬 영화도 있죠. 뭐 문재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소통이 돼요. 세월호 영화랑 같이. 근데 왜 건국전쟁은 안 되는가? 이건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 불편부당한 교육계 현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괜히 목소리 높여봤자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학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학부모들이거든요. 학부모들의 목소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좌파적인 경향을 띠는 학부모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침소봉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파적인 경향을 지니는 학부모들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문제 제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행처럼 그 교육 현장에서 작용화된 어떤 콘텐츠들, 영화들이 계속 소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교육적 콘텐츠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반해서 우파적 콘텐츠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가 나눠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일방통행식으로 한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 같은 경우도 인스턴트 음식만 계속 먹는다 그랬을 때 아무리 입맛이 좋다 그래서 건강해집니까? 여러 가지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만들어야지, 그걸 또 우리 몸이 섭취해야지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건강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정신적 건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죠. 이거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게 아마 90년대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한 30년 됐을 거예요.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위안부 관련 소재들은. 근데 이거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학교에서 같이 토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 있어서 흑인 차별이라던가 또는 뭐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 그동안 그 다양성이란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올바른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회는 이런 것들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와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5.18 사태는 거의 뭐 법률로 지금 뭐 특별법으로 지금 아예 그냥 그 국민들의 입을 갖다가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저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특별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쉽게 투자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손익분기점을 쉽게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결국에는 작용화된 어떤 그런 관객들이 그런 성향을 지닌 관객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에 반해서는 정반대되는 우파적 콘텐츠나 보수적인 콘텐츠는 많이 인기를 못 얻는 부분도 있죠. 물론 영화를 재밌고 감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야 돼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건국전쟁이 117만이라는 놀라운 흥행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영화 시장에서도 우파 콘텐츠가 그냥 뭐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건국전쟁 2가 그런 측면에서 건국전쟁 1편에 이어서 개봉되는 건국전쟁 2 역시 굉장히 그 흥행 스코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관객들이 극장에서 좀 이 흥행을 갖다가 좀 담보를 해줘야지 계속적으로 영화 시장에서 우파 콘텐츠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일단 정치적인 이 영화나 이런 대중문화가 정치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에서 그리고 종전선언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그런 플랜들을 갖다가 짰죠. 그리고 이것을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회담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칭송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요. 노리는 이 모든 어떻게 말하면 그 평화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군축이라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일반인들 눈에 봤을 때는 평온해 보이고 피로해 보일 것처럼 보이는 착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는요, 우리의 안보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타산지석의 의미에서 베트남의 사례를 좀 들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베트남에서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평화협정의 교훈이라는 타이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975년도에 베트남이 무너졌죠. 무너지기 2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1973년 파리에서 미국과 북베트남 또 월맹, 베트콩이죠. 이 세력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핵심적인 미군 전투 병력의 철수가 관건인 거죠. 제가 지금 이 68년, 69년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계속 무산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68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68, 69, 70, 71, 72, 73. 한 6년 동안 평화회담이 진행됐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게 매번 제대로 체결이 안 되고 무너졌습니다. 이게. 평화협정이. 중간에 차단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전까지의 6년 동안의 평화협정과 1973년도의 평화협정을 제가 문안들을 좀 찾아봤어요. 다를 게 없어요. 평화협정 체제에 시도되는 내용들이 단 하나의 문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미군 철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키신저하고 레딕터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외교부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베트남에, 북베트남에.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선전하면서 이제 둘이 악수도 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 일단 요 얘기하기 전에 핵심은 이 파리 평화협정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군 병력의 전면적 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전까지의 6년 동안의 평화협정 시도와 다른 단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북베트남 입장에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늘 그렇지만 이 평화협정에서의 핵심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주옹틴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위까지 올라갔어요. 대선 후보.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야당의 후보였던 거죠. 이 사람이 그 1973년도에 평화협정 체결되고 뭐 이제 그 직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거 공약 같은 걸 내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갖고 이 북폭으로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엄청나게 북폭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갖고 말 그대로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 잔인함들을 갖다 목격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월맹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베트남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선거 공약으로 내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동족살상을 극복해 나가는 특히 이제 미군의 폭격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현장에 있었던 분의 그 목소리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간첩. 남베트남의 지금 말씀드렸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습니다. 주엉틴주라는 사람이 1967년 대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이 사람이 줄기차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미국과 북베트남 또 남베트남이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한 게 바로 북폭 중단이었어요. 북폭. 근데 이 북폭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자료 좀 보시는 것처럼 65년서부터 68년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들은 이걸 롤링 썬더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북베트남 붕괴 작전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물량을 폭탄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갖고서는 북베트남이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당시에 호치민이 이러한 이 북폭 엄청난 물량으로 이제 폭탄을 뽑는 북폭 이 작전을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피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의 어떤 근거지가 완전히 초토화된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베트남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에 있는 이런 간첩들을 활용해 갖고 북폭을 중단시키자라는 캠페인들을 벌였던 겁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붕괴 직전에 놓였던 북베트남이 이 북베트남의 이 북폭 작전이 롤링 썬더 작전이 이러한 간첩들에 의해서 여론이 확산되면서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북폭이 중단돼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놓였던 북베트남이 기사회생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주용틴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은 사진에 보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데이빗 정이라고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간첩인 줄 몰랐어요. 아까 말했던 이 주홍틴주라는 이 사람이 간첩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베트남을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쳐요. 망명을 해요. 정치인이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미국에 도망친 다음에 미국에 생활하면서 말 그대로 간첩질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북베트남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의 아들이 아까 지금 이 사람의 이 체포 장면을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게 지금 수갑 증거 보시죠? 이 아들과 함께 간첩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78년도 버지니아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 FBI 체포가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지영단지도 FBI 체포가 돼갖고 국외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자료를 찾다 보니까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북베트남 좌익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간첩질을 한 것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미 60년대에서부터. 그런데 결국에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쫓겨나요. 간첩 혐의를 받아갖고 북베트남으로 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한 그 공작원을 북베트남이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한 데는 자신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이런 공작과 스파이를 고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공산화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한때 베트남이요. 미군이 이제 철수하면서 73년도 평화협정 체결하면서부터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엄청난 물량의 전투 군사 장비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 팬텀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975년경에 74년 75년경에 70년대 중반에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최강의 가장 우수한 공군력을 확보해요. 왜냐? 미국으로부터 앞선 현대화된 이런 장비들을 다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진을 보는 이런 사진들이 미군이 거의 뭐 무상으로 제공한 팬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뭐냐? 1975년 4월 8일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한 얼마 안 된 한 달 정도 전에 남베트남의 월남의 공군 응우엔 딴중이라는 사람이 중인데 그 비싼 미군이 제공한 팬텀기를 몰고 월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월북하는 것도 아니고 작전하다가 편대를 이탈해요. 그리고 대통령궁을 폭발을 시킵니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으로 월북을 합니다. 이 지금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월북에 있는 이게 다낭인가 하는 공항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미군이 제공한 팬텀기를 가지고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그냥 바로 곧바로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환영받는 거죠. 지금 그 북베트남 공군들한테 군인들한테 이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건국전쟁 2에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는데 1948년서부터 시작해서 1949년 50년 그러니까 50년 초반까지 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남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육군, 해군, 공군
병력 장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육군에서는요, 춘천을 주둔 기지로 했던 국군 8연대 1대대 2대대가 그 당시 평호원 강태무라는 소령 2명이 무려 자기 대대원들 2개 대대 대원들 대략 700명을 데리고 월북을 해요. 이런 게 진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한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 제주 4.3과 48년 10월 19일 날 연달아서 일어났던 여수 반란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 국군 내부에 있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숙군의 대상으로 해갖고 4,600명 가량이 검거가 돼요. 수상황이 좁혀오니까 5천 몇백 명이 월북을 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10,000명이 넘어요. 당시에 8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국군의 병력이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명이라면은 이거는 뭐 10분의 1이 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중요하게 강조하느냐? 좌익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블랭크를 쳐요. 감춰요. 그리고 그냥 평온하고 멀쩡한 나라에 갑자기 이승만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자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 정치력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양민들을 막 학살했다. 곳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자, 한쪽에서는 1948년, 49년, 50년 요 초반까지 일어났던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반란 사건들, 막 군대가 막 대대급들이 2개 대대가 막 월북을 하고 해군 함정이 월북을 하고 비행기가 막 월북을 하는 공군 병력이 월북하는 자 이러한 극단적인 혼란 상황들 그것뿐만 아니죠. 지리산과 뭐 이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온갖 좌익 빨치산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50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무장투쟁을 했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된 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막 나라를 완전히 쪼개버리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선거를 갖다가 방해하고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아니 이런 그 무장 세력들이 곳곳에 지금 출몰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로 풉니까? 우리 저 대화로 풉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국가가 비상 상황에 놓였을 때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는요 너무나 정상적인 정치행위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통치행위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가해졌던 70여 년 동안의 비난과 외교의 핵심은 이러한 위기 상황,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상상, 이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갑작스럽게 그냥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 강화를 위해서 무슨 뭐 양민들을 학살하고 계엄령을 발동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급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국전쟁 2가 공산주의의 프리즘, 자유과 공산주의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나중에 영화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실 거고요. 하여튼 이 사람도 팬텀기를 몰고 간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베트남의 좌익 공산주의자였던 거예요. 공산당원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월남이 폐망된 이후에 100만 명의 이 보트 피플이 등장을 했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남 패망의 주요한 요인은 저는 2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미군 철수. 멀쩡한 힘의 균형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기만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기만적 술수를 했던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익 세력들이 얼마 전에 무슨 뭐 국무총리의 형이 뭐 반미 외치고 지금 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뭐 민노총 소속인가요? 뭐 자익단체들이 가서 미군 나가라 한반도에서 그뭐 시위하고 데모하는 거 보셨죠? 깽가리 치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월남 내부의 간첩들, 아까 찌영단주 같은 사람들, 멀쩡하게 야당 지도자로서 뭐 표도 많이 얻고 인기도 많이 얻었지만 이 사람이 했던 정책들이 결국에는 북베트남 좌익 공산주의 세력을 위해서 복무한 겁니다. 지식인, 종교인, 민족주의자, 군인, 정치인 등 이 북베트남에 동조했던 직간접적으로 동조했던 간첩들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건국전쟁 2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많이 정말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재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3년도에 레드토라는 사람과 키신저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타요. 평화상이죠.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노벨상 평화상 이제 수상이 결정됐는데 레드토라는 이 북베트남의 사람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깁니다. 베트남에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 이게 그 당시에는 73년도에는 75년도 2년 후에 북베트남의 전면적인 침공을 얘기하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게 2023년 1월 12일 2년 전에 그 연합뉴스에서 보도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는 이제 많이 확산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연합뉴스가 영국의 가디안지라는 신문을 인용해서 보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뭐냐? 그러니까 1973년도 이 노벨상 이 키신저와 레드토라는 사람의 노벨상 결정과의 뒷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제 가디언이 보도를 했냐면 당시의 노벨위원회가 이 73년도 평화협정이 베트남의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신저와 레드토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결국은 노벨 평화상 이 국제사회에서 노벨상이 지니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그런 측면에서 제주자섬의 역사를 올바로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197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 노벨위원회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화가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줬단 얘기예요. 이게 정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벨상 위원회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만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한 8,000개 정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지켜진 게 단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미국과 캐나다의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협정은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이 불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늘 제시합니다. 평화협정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좌익 지형이나 공산주의 지형이나 이런 데서 제기를 먼저 합니다. 자신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불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965년, 68년도에 진행됐던 북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북베트남의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남베트남의 이 좌익 공산주의 은폐된 공작원들을 통해서 이 결국은 북북을 갖다 중단시켰다는 사실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또 6년 동안 진행됐던 평화협정이
73년도에 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미군 철수라는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실현되고 약속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만적 평화협정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몇 연구자들은 이 키신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굉장히 좀 재미난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 키신저가 소련의 스파이였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람의 정책을 봤을 때 공산주의 진영에 유리한 정책들을 펼쳤다. 특히 소련과 중공과의 벌였던 대탕트, 화해, 이러한 것들은 당시 소련과 중국이 기지개를 피우는데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70년대 초반에 소련 KGB 스파이 골레니옙스키라는 사람이 낸 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나왔던 골리친이라는, 이 사람도 KGB 출신으로 있다가 이제 전향해 갖고 그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당시 소련의 스파이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요. 이 두 사람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K자를 쓰는 교수가 있다. 이 사람은 이중 스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키신저가 영어로 K로 시작하거든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키신저도 이미 사망을 했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당시의 국제 정세상 굉장히 객관적 소련의 스파이로 볼 수 있다라고 또 많은 또 작가들이 또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화를 가정한 이런 기반적 시도들이 지금 한반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피스코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스코리아가 지금 미국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그겁니다.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미국은 철수한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서 굉장히 행사를 크게 했어요. 지금 포스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이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북한 노동신문에서 얘기하는 이 전쟁 정식, 평화협정 체결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이거 뭐 저는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취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 두 그 일종의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과 이 매체와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에서 주장하는 어떤, 여기서 이제 평화를 주장하면서 나온 문건들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거는 굉장히 기만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에 파월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떠나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리고 뭐 겉으로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거 한국의 사형선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겉으로는 평화협정이지만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엄청난 고비용의 안보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 전부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예요. 당장 우리한테 벌어지는 얘기인데,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인지를 안보 정책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나토 같은 경우도 오히려 미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요. 아니, 유럽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거기는? 나토의 사령관이요, 미군 사령관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슨 자주권이 없고 무슨 뭐 자존심이 없어서 미군에게 그거를 다 제공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을 채택한 겁니다. 실용적이고 저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것들을 놓고 왜 고비용 안보 비용으로 갑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비용 안보 비용으로 정책으로 갔을 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회는 대립은 더 커지고 무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인 이유가,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따져보면은 오히려 한반도에 있어서 더 긴장이 강화되고 무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태인데
절대적으로 균형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무슨 뭐 성적이 짙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반국가적인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이런 정교조의 이런 반미교육, 무슨 자주교육 뭐 이런 것들의 기만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보수파의 학부모들은 뭐 진짜 성격들이 다 좋아서 그래야 되나 좋아서 그런가 너무 순한 양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게 작용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건들을 예의주시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제가 인터넷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긴 게요. 아니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인터넷 들어갔더니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게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 철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막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번 철수해 보고 난 후에 그 상황을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해 본 적이 없다? 아 진짜 이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1949년 6월 29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은 전면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연결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예? 멀쩡한 사람들이 또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지성인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해 본 적이 없대요. 이건 역사에 대한 무지죠. 한반도에서는요, 주한미군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짓말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속이는. 그리고 그 1949년 6월 29일 날 전면적인 주한미군 철수가 바로 1년 뒤에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근본적인 객관적 사실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거짓말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건국전쟁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이제 대통령 되신 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얘기는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기사화됐거나 그런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다 보니까 보편성과 일반성을 좀 이렇게 결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모든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좌파들을 위해서 아주 큰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은 DMZ 영화제, 이 국제영화제를 접수합니다. 이게 여기 왼쪽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DMZ 국제영화제 이사진을 꾸려요. 그러면서 뭐 잘 아는 여러분들 좌익 그 언론사, 뭐 언론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선동하는 그런 그 인터넷 매체 최승호 대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논란이 됐었죠. 그 김갑수, 이제는 뭐 활동 안 하는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성근이라는 얼굴도 보이죠. 그 다음에 방은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추상미 씨는 뭐 기독교인인데 뭐 좌파 저는 뭐 기독교인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 국제영화제에 이사진을 만들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일방적으로 좌편향된 이사진이죠. 그러니까 균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들이 뭔가를 목적한 거를 이렇게 달성하고자 한다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것에 관해서 우파 정치인들은
뭐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봅니까? 네? 네, 곳곳에서 그런 게 나타나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가 작용화되는 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다시평화 뭐 하면서 이제 결국엔 DMZ 영화제가 이제 접수가 되고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영화제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상징적인 사건 하나 그 콘텐츠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일반화시킬 수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DMZ 영화제가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인큐베이팅 했어요. 그러니까 배양하고 육성했던 얘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자꽃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2019년도 DMZ 국제영화제에서 기획 부문에서 뭔가 상금 같은 걸 타요. 근데 그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제가 정확한 액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몇 억 단위가 됩니다, 이게. 최소한 몇 천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일단 저희들이 좀 일단 주목을 좀 하고 2021년도 이 영화가 극장화 개봉을 해요. 그리고 2022년도 부산국제영화제도 참여를 합니다. 이 영화가.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요. 소재는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이 김연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탈북해서 남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제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줘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남북한을 그냥 탈북민들이 자기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의 국가인데 우리도 법이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탈북 정책이라는 게 있고 또 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이분께서 계속해서 데모를 해요. 시위도 하고. 이제 카메라는 이 다큐멘터리 그림자꽃이라는 영화는 김연이라는 탈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팔로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제발 북으로 보내줘. 왜 남한 사회에는 자유가 있다면서 왜 나를 북으로 안 보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소재는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참신한 소재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영화가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김연희는 북으로 못 가냐?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이 사람 북으로 못 가냐? 아니 가고 싶으면 가야지. 뭐 이런 논지를 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법이 있는 거고 국가보안법에 마음대로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죠. 그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연희가 나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대놓고 국가보안법 폐지해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있지 않지만 은연중에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김연희가 탈북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과 관계가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이 어쨌든 국정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받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9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2019년, 20년 얘기. 지금 국정원의 내부 국내 수사권이 사라지고 국정원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엉망이 됐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첨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 CIA라든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부서가
한 나라의 정보를 책임지는 어떤 그 국가 기관인데 지금 국정원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군부대에 있어서는 기무사가 해체되고 핵심적인 전력 부분을 장악하는 이 정보부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어떻게 말한다면 좌익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저는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게 영화에서 후반부에 가면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은 뭐 자유를 찾는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돌려보내달라고. 근데 베트남을 가요, 베트남. 베트남에 가서 또 외칩니다. 나는 북한으로 가고 싶다. 나를 왜 지금 대한민국이 나의 북한행을 막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이에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아 이거는 공작이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북한을 가고 싶어요. 다시. 비록 북한에서 어려워서 탈북을 했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굉장히 어렵게 비자를 얻어갖고 대한민국 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베트남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베트남에서 정말 그렇게 북한으로 가고 싶다면 돌아가고 싶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에? 베트남에는 북한 대사관도 있어요. 그렇죠? 북한 대사관 들어가면 돼요. 다시 망명 신고하면서. 뭐 북한 대사관이 좀 겁이 난다면 중국 대사관도 있고 뭐 소련 러시아 대사관도 있고 공산권 대사관들도 많이 있어요.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 아닙니까? 아니 왜 자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시위를 하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진정성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북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자신의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정치적 책략인지 고도에 저는 그 순간 아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정말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면은 당연히 북한 대사관이나 아니면 중국 대사관, 북한과 가까운 뭐 러시아 대사관이나 이런 중립적인 대사관이나 그런 공산주의권의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시위를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약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제가 이제 이거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젊은 사람들, 영화하는 사람들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예요. 왜냐?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오죠. 아주 작은 기사인데 제가 이제 스포츠 뉴스인가 여기서 이제 찾아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원래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 시상금을 5억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경쟁 부문이 특별상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연희, 탈북민, 나 북한으로 돌아갈래 이런 그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 정도 급의 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작 지원금을.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요. 돈 없고 정말 뭐 가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젊은 20대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상업영화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3억 5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작지원금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 단위 돈인데. 그런데 이게 3억 5천 원래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억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아니 그게 왜 나쁜 거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 주고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좋은 거 아니냐? 자,
이거를 대입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김일성의 아이들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 2018년도일 것 같아요. 2018년도지. 이런 그 DMZ 영화제에서 저도 알았어요. 굉장히 이게 이 지원금이 세구나 이런 것들을.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의 현실을 갖다 낱낱이 고발하고 김일성주의의 문제점들, 북한의 비인권적인 이 체제를 고발하는 영화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 그러니까 돈 없고 그럴 때 처음에 영화를 기획할 때 얘기입니다. 당연히 저도 여기다가 기획서를 냈어요. 저 같은 사람 영화가 통과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요. 제가 한 세 번인가 이 유사한 그런 영화를 해서 여기다가 지원금 요청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예. 그냥 아니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사진들이 완전히 작용화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영화제의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상금 올려놓는 것도 문제지만, 자, 이게 뭐냐면요. 영화제에 뉴스타파 펀드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25년까지. 2023년까지는 나오잖아요. 뉴스타파는 여러분 완전히 편향된 정통 언론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쵸? 그냥 인터넷 그냥 뭐 매체예요. 완전히 작용화되어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이 영화제의 공식적인 어떤 하나의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뭐 다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보도 자료를 보고 이 퍼즐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상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멀쩡한 백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 상금에 어떻게 말한다면 이 상금을 얻기 위해서 자, 우리가 처음 오늘 얘기했던 거 세월호, 위안부, 민주화운동 가장 당선이 높은 영화제의 기획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좌익들의 영화제가 영화인들을 좌익 신인 영화인들을 만들어내고 좌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영화들이 양산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예? 국민의 세금은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DMZ 국제영화제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영화제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화제로 전락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DMZ 영화제만이냐 부산국제영화제 무슨 뭐 전주국제영화제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뭐 그것을 조사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냥 이 DMZ 영화제가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갖고 왔지만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림자 꽃을 만들어내서 아까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 지원금 같은 것도. 그럼 젊은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뭐 좀 속된 말로 봉 잡는 거예요. 이미 뭐 그 정도면은 손익분기점 다 해결한 거죠, 사실. 그리고 계속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대가 조국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게 논란이 컸습니까? 이 부당한 사람.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그 죄가 입증된 거 아닙니까? 범죄자예요. 범죄자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냅니다. 놀랍죠? 그리고 후원금이 26억 원이 모이지고 관객을 33만 명 동원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화된, 작용화되어 있는 문화의 어떤 카르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게 정치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 신당이 갑작스럽게 지난 2024년도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얻었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와 선거에도 밀접하게 대중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화 체제 뭐 이렇게 종전 선언 뭐 해야 된다 하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하면 이 흐름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제가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나의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자익 대중문화의 카르텔입니다. 이런 구조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좌익적인 영화를 만들어내는 장형화되어 있는 편향된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이제 뭐 이거 뭐 안타까운 얘기 뭐 계속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수밖에 없는 거 좀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이런 거.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인을 초청해요. 그게 바로 헤로니모란 영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헤로니모를 만나다. 아니 어떤 영화길래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고 금일봉도 하사하고 그랬을까? 이게 어떤 영화이냐면요. 이게 쿠바 혁명 당시에 이문조라는 한국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쿠바 공산혁명에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혁명에 한국인이 있었다는 걸 소재로 해갖고 그 쿠바 혁명에 카스트로의 뭐 바로 측근에서 쿠바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이룩한 한인 공산주의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대통령이 감독의 손을 번쩍 들고 청와대에서 아 정말 훌륭한 영화 나왔다. 그 칭찬한 영화가 쿠바 혁명, 쿠바 공산혁명의 한국인 공산주의자의 삶을 다룬 영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영화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디아스포라라 그래갖고 뭐 그런 소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영화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거니까 영화가 쿠바의 공산주의에 참여했던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했던 한국인 독특한 소재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쿠바 혁명의 공산주의 혁명을 같이 했던 사람의 공산주의의 삶을 그거를 청와대에 초청할 만한 영화입니까?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좀 굉장히 이제 그 홍보 마케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호평한 영화다. 홍보 포인트를 거기다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몰려가는 거죠, 사실. 이 영화도 한 30만 봤을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갖고. 이게 영화를 홍보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 정말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다라고 감독의 손을 번쩍 들어줬던 영화가 이런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의 삶을 그린 영화를 와 좋은 영화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비교일 수도 있지만 뭐 인정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만큼 저희들로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저희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뼈저렸느냐, 김일성의 아이들이 개봉할 때예요. 온갖 천시와 뭐 박해까지는 안 하더라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감독을 불러갖고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청와대에서 좋은 영화다 칭찬을 하는데 저도 이때 영화를 개봉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2,750명 들었습니다. 혼자서. 같은 영화인으로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것이 그 좌익들이 대중문화를 대중들에게 그 이렇게 널리 알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영화들이 전면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오찬을 통해서 영화 감독을 초청했는데 그게 기사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리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또 좌익 정권들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민주평통이라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일본어판 DVD 제작 민주평통에서 지원했어요. 제가 이거는 왜 얘기하냐? 이것도 뭐 제가 직접 무슨 문서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탈락하고 이 영화가 됐습니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순수한 예술입니까? 이미 한쪽 영화는 대통령 청와대 오찬까지 할 정도로 잘 되고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보고 이런 영화였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한쪽 영화는 16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작비가 들었겠습니까? 그걸 한 개인이 부담했어요. 그런데 김일성의 아이들 이 영화는 문재인 정권 때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2,750명 들었어요. 이쪽은 공산주의자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 청와대에서 오찬하고 환영 파티하고 이렇게 DVD까지 제작을 하고 왜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냐면 사실 이 DVD 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한테 제작 지원금을 준다는. 왜냐면 너무 힘들게 제작을 했으니까. 이게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지 간에. 처음에는 저는 이 DVD, 그러니까 영화 DVD 만드는 거에 제작 지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가 탈락하고 이 영화가 받았다. 뭐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영화의 순수 예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서부터 좌익들은 영화를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영화판에서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작년에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 나왔었죠. 여기 사진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쫙 와서 가운데 딱 앉고 있죠. 왼쪽 사진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거예요, 아마. 정치인들 다 갔어요. 김부겸도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자, 이 사진을 왜 이렇게, 뭐,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도. 좌익들 영화는요, 이렇게 영화가 나오면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한때 권력을 지녔던 이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가서 으쌰으쌰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건국전쟁 영화 개봉했을 때 어느 정치인이 정말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응원했나요? 대통령이 가서 영화 봤나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라는 매체가 왜 중요하냐면 대중들의 정치의식에 아주 쉽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등한시해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 정치인들은. 관료주의와 또는 굉장히 영웅주의에 빠져서 그런지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그런지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갖고 가서 이렇게 뭐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 김부겸 이런 말 그대로 거물급 정치인들이 극장 가서 영화 보겠습니까? 이것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장 손쉽고 편안하고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우파 정치인들은 아직 멀었죠. 아쉽습니다. 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인들 데리고 참 밥 많이 먹었어요. 자, 뭐 이제 뭐 마무리 좀 지을 시간인데 이거 이제 김원봉에 대한 얘기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또 아꼈던 역정을 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김원봉인데
이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 김원봉은 6.25 때 남침한 인물이고요.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북으로 갔어요. 월북한 사람인데,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운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열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밀양의 의열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사업이었고 92억 4,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봤더니 뭐 테러 체험관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관입니다. 예? 근사하죠? 아까 김원봉의 의열기념관 밀양에다가 92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쏟았어요. 예?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김원봉 기념관도 자신들이 좋아하니까 고향인 밀양에다가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거의 9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좌익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물들에 대한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반대로 우익을 대표하는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기념관도 만들어져야 돼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은 왜 없나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명한 배우들, 잘생긴 배우들이 김원봉 띄우기에 앞장섰다. 이것도 지나온 우리들의 쓸쓸한 과거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열심히 이 도울과 이렇게 또 친교를 하고, 도울 같은 사람은 교육방송 10부작으로 한국 독립운동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뭐냐, 이거 완전 공산주의 운동사거든요. 도울이 만든. 왜 교육방송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자기 돈으로 공산주의 운동사 만든다는 건 누가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저는 건국전쟁 제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정부의 세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을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철학을 했고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늘 주시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멋있는 말 하나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성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며 거기서 일어나는 공포감에 비굴하게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객관적 사실과 이성과 논리로 대한민국의 잘못된 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뭐 이렇게 슈퍼챗 쏘신 분도 계시고 제가 막 이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거 다 얘기를 못했네요. 제가 여러분 죄송해서 어떡하죠? 이거 저 뭡니까 저기 이 슈퍼챗 쏴주신 분이 누구죠? 지금 성함이 안 나와서 스노이 데이님이었네. 감사합니다. 스노이 데이님. 예? 이렇게 건국전쟁 승승장구 예, 1000만 관객 달성.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TM님도 또 이렇게 개인 후원 계좌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TM님도 감사드려요. 예. 하여튼 오늘 뭐 질문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제가 이런 것들 다 찾지는 못했는데 질문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어쨌든 저희 오늘 저 특별 강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새롭게 정말 땅을 일구고 새롭게 씨앗을 뿌리고 정말 이 씨앗을 가꿔야 될 시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건국전쟁이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 사실과 이성을 통해서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채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영화 건국전쟁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많은 성원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 시간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